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드론의 이해와 진로 탐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드론의 이제 전반적인 그 숲을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태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드론 하면은 그냥 작은 조그만 이제 촬영용 드론이나 아니면 방제용 드론 이런 식으로 좀 일부분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드론이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즉 시스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야가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는 어떤 분야로 이제 더 이 발전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사항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네, 목차로는 이제 드론이란 무엇일까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드론의 활용 분야와 바뀌는 일상, 그리고 드론 관련 규제와 법규, 그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제 가지려고 하는데요. 드론 시스템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 즉 드론의 전체 숲을 좀 여러분들이 봐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숲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나무, 어떤 분야, 세부적인 분야를 찾을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각자의 몫이겠죠. 이제 제가 여기서 하는 거는 전체적인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세부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떤 분야를 집중적으로 할 것인가라는 거는 이제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그렇게 길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간단한 부분들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제 소개는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처음 시작부터 해서 무인기가 시작할 때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다양한 일들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무인항공기의 이해에 대한 부분인데요. 무인항공기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운영 개념이나 이런 절차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연대별 무인항공기가 이제 정의를 내릴 때 어떤 분들은 이제 조종사가 없는 비행체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조종사가 비행체에 탑승하지 않고 지상에 내려와서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원격 조종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성은 비행체, 원격 통제 장비, 통신 장비, 임무 탑재 장비, 지원 장비, 운영 인력, 이 6가지로 크게 구성된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연대별 용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유튜브나 방송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볼 때, 무인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드론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UAV라고 하는 사람, 또는 UAS라는 사람, S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뭐 최근 용어로 RPAS라는 용어를 쓰는 분들이 있는데, 이 용어들이 사실상은 다 맞습니다. 다 맞는 용어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변천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거는 이제 간단히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드론 70년대 연대별로 거의 미국에서 거의 10년 주기로 해서 기술적으로 또는 어떤 사안에 의해서 큰 변화가 있을 때 이런 용어를 좀 바꿔서 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이전에는 드론 또는 타겟 드론이라는 용어를 썼었고요. 80년대에는 RPV라는 용어를 썼었고, 90년대에는 UAV,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서면서 UAS, 2010년대 이후에 이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아이카오에서 RPAS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하면서, 현재로는 이제 이 RPAS라는 용어가 이제 공식 용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유인 드론들에 관련된 용어들이 이제 같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유인 드론에 관련된 용어들을 보면 이제 OPV 또는 OPAV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PAV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고, 또는 패신저 드론 또는 UAM, 뭐 요즘 그 도심공항에 관련된 UAM이라는 용어도 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항공기 이 분류를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죄송합니다. 내용들을 좀 지우고요. 그 조그만 그 멀티콥터만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그 여기 전체 이게 전체 드론의 그 시스템의 숲이라고 보시면, 이 멀티콥터를만을 얘기하는 거는 여기 조그만 파란 녹색 점, 요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는 이 녹색 점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녹색 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지만, 이 전체를 다 보면서 이 녹색 점도 같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운영 거리, 고도, 크기별로 이제 그 다음에 비행 시간 이렇게 크게 나눠 봤는데요. 운영 거리로 보면 뭐 이 멀티콥터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 최소 몇 킬로, 뭐 길어야 몇십 킬로 이렇게 될 텐데, 이 무인기 전체로 보면 거의 한 몇천 킬로, 이 그로보로크 같은 경우는 거의 5천 킬로, 전 지구를 그냥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 고도로 보면 뭐 우리는 이제 통상 150km, 150m 이하에서 운용된다는 이제 총용량 비행 장치를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는 고고도 45,000피트, 즉 2, 30km까지 고도로 올라가는 그런 성능의 무인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중고도 무인기, 뭐 이런 그 중고도 무인기급의 무인기들이 굉장히 많이 국제적으로도 개발이 되고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비행체 크기로도 이제 조그만 거부터 해서 이 그로버로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0m 이상 되는 일종의 여객기 정도 사이즈 되는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간단히 좀 참고를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운영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모든 시스템이나 장비는 운용 개념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어떤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운영 개념은 비행 계획 수립부터 이륙 승인까지가 이제 진행이 되고, 이륙을 해서 항공에서 이제 임무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임무 지역에서 이제 임무를 뭐 다양한 임무를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귀환을 하고 하강에서 착륙하고, 이게 단순히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상은 무인기는 임무에서 수집되는 장비들이나 임무 수행하는 결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 이제 무인 정찰기 같은 경우는 주로 이 영상 정보를 수집하는 거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집된 영상 정보가 지상 통제 장비로 이제 실시간으로 보내지면, 이걸 다시 유선이나 무선을 통해서 실제 임무 수행하는 지휘 통제본부로 전달되는 이런 시스템이 기본적인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군용 무인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상 통제 장비가 있고요. 지상 통제 장비 인근에서 이륙한 비행체가 이제 임무 지역으로 가서 적 탱크나 아니면 적 표적들을 수집을 합니다. 적 표적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것이 실시간으로 이 지상 통제 장비로 전파가 되거나 전달이 되면, 이 전달된 정보가 다시 뭐 지휘소로 전달이 되고, 이 정보가 다시 각 해당 작전 부대로 전달이 돼서 실제 작전에 지원을 하는 이런 임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계 영상을 통해서, 중계로 통해서 이제 여러 대가 동시에 운영되는
즉 이런 지형에 의해서 이 가시선이 제한이 될 때는 중계위협이나 아니면 지상 중계기를 이용을 해서 그, 임무 무인기를 통신 연결을 해서 운영이 되는 이런 시스템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무인기 운용 개념은 군용 무인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중장거리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아직 장비들은 아직 많지 않지만 현재 이제 점차적으로 이런 비과시권에서 운용되는 그런 장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경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또 비과시권으로 나가서 운용되고 있는 그런 장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대부분 이제 단거리 아주 그 가시권 유관 가시권이나 아니면 이제 그 좀 근거리에서 운용되면서 재해나 재난 감시 또는 뭐 송전선 감시라든지 뭐 산림 관리하고 또 산불 감시 뭐 삼사태를 뭐 저기 파악하는 이런 정도로 지금 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민수용 이 무인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운용이나 아니면 그 조종 편리성 때문에 이 멀티콥터 형태로 많이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 멀티콥터 형태가 그 운용 시간에 상당히 제약이 많죠. 이로 인해서 또는 장시간 운용하는데 좀 불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고정익을 거기에 이제 프롭을 탑재하는 수직 이착륙기 형태로 이륙할 때는 수직 이착륙을 하면서 비행할 때는 고정익 형태로 비행하는 그런 장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이제 무인기 운용 인력은 이제 조종 인력으로 보면 외부 조종사, 내부 조종사, 그리고 이제 탑재 장비 운용관이 이렇게 이제 세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 최근에는 최근에는 이제 자동 이착륙 시스템들이 보편화되면서 이 활주로에서 이착륙만 담당하는 이 외부 조종사 기능은 거의 없어지고 있고요. 거의 내부 조종사 또는 우리가 이제 말하는 원격 운영 조종사라는 이 내부 조종사가 이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정비 지원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교육 훈련에 있어서는 운용용 교육은 뭐 통상 뭐 16주에서 20주 이거는 이제 군용기일 때 문제고요. 최근 들어서는 소형 멀티콥터 같은 경우는 뭐 4주 이내 뭐 교육으로 충분히 다 소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비 인원도 이제 같이 교육을 받아서 이제 운용이 돼야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드론 활용 분야와의 일상적인 활용 분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용 활용 분야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는 이제 정찰 감시가 이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기종들이 이미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더 고성능의 임무 장비, 레이더 장비라든지 뭐 사 장비 뭐 라이다라든지 이런 고성능의 장비들이 추가로 탑재되는 더 사이즈도 커지고 이런 장비들이 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한 이제 공격 무기로 이제 예전에 영화에서만 보던 프리데터나 리퍼 장비 외에 각 국가별로 이와 유사한 장비들이 실제로 전력화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에 이제 대공 표적용이나 이런 부분은 70년대 이전부터 타겟 드론이라는 형태로 해서 많이 운용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만용, 그 다음에 전투용, 그 다음에 전자정용 이런 장비들이 이제 향후에 많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 세부 동영상은 각자 내용들을 좀 찾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기종별로 뭐 공격용들이 최근에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군집 드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집 드론들은 이제 민수용으로 현재는 뭐 다양한 쇼 형태로 그런 형태로 개발되고 있지만 이게 향후에 아주 좀 무서운 무기 형태가 개발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하여튼 이 군집병들은 이제 향후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택배나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평화적인 목적도 있지만 오히려 군사용으로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유무인기 복합 운영 체계가 이제 운영이 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유인 헬리콥터에서 무인기를 같이 조종하면서 운용하는 그래서 이런 체계가 운영이 될 예정인데 이게 이제 필요한 이유는 이 유인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도 전장에서 먼저 들어가게 되면 적 레이더에 많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미사일 공격에 의해서 초기에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무인기들을 먼저 앞에 보내서 일종의 스카웃기라고 하죠. 스카웃 기능을 하는 무인기를 이제 탑재해서 같이 하거나 또는 정찰용 무인기를 탑재해서 이런 사전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한 공격용 임무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민간 활용 분야는 뭐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임무가 이제 아주 이제 커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추세를 쭉 보면 제일 먼저 이제 민간용으로 무인기가 본격적으로 사용됐던 거는 이 방제 업무입니다. 그래서 무인기가 최초로 민간에 사용된 거는 이제 일본의 야마 무인 헬기가 방제용으로 8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게 최초고요. 그래서 지금 방제용은 아주 일상화된 그런 무인기의 업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부분이 이런 지적조사, 즉 공간정보 분야에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한 이를 응용한 도로나 시설물, 건축물 이런 등 물을 이제 점검하는 이런 업무가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고 기타 기상 관측 임무, 도로 교통 순찰 임무도 요즘 이제 주기적으로 고속도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색 구조 임무, 환경 감시 임무, 산림 감시 임무 이것들이 이제 잠재적인 장래 임무가 아니라 이미 현재 활용되고 있는 임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 공공 분야 드론 업무들을 쭉 보면은요. 이제 지금 이 활용 기간들을 이제 제가 쭉 정리를 해봤는데 활용 기간들이 사실상은 어느 특정에서 어느 기간만 운용한다라고 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에서 지금 드론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경찰청은 이제 실종자 수색 및 범죄 추적 등의 임무에 이미 드론을 투입을 하고 있고요. 해양경찰청 마찬가지, 소방청에는 이제 재난 관련된 이런 업무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화재 진압 상황 모니터링하는 이런 임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실제로 불을 끄는 드론을 개발하는데 많이 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청 같은 경우는 산불 감시, 병충해 감시, 그다음에 이제 산사태 조사 이런 업무들을 이제 드론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농촌진흥청, 국토부, 법무부,
어, 해양수산부, 환경부, 조달청 거의 모든 기관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모든 정부기관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법무부에서 이제 교정, 교정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지금 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드론 활용을 하는 공기업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국토부 산하의 이제 국토정보공사, 이제 LX라는 국토정보공사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드론을 활용해서 진행을 시작을 하고 있고 또 업무들을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주택공사에서는 설계, 시공, 감리, 준공 이런 분야에서 또는 안전진단 이런 분야에서 이제 드론을 활용하고 있고요. 유해 한전 같은 경우는 송전선 선로 감시 또는 송전탑 점검 임무 이런 것들에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한국도로공사는 도로 건설 유지 보수 진단 또는 이제 이제 법규 위반 이런 사항도 이제 경찰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는 녹조 관리, 댐 하천 변화 탐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항공 촬영 영상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이 환경 감시 부분에도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제 공기업들, 공항공사, 그다음에 시설안전공사, 그다음에 농어촌공사도 지금 최근에 그, 이, 작물 상황, 이런 토지 부분도 있고, 작물 상황 감시, 이런 부분도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만공사, 그다음에 석유관리원, 정계안전공사,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관리공단에는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이 드론이 국립공원 관리공단 지역별 관리공단에 배치가 돼서 구조 임무나 이런 쪽에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각 대부분의 부서에서 현재 지적 분야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여러 부서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이런 쪽 대전광역시 마찬가지,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이런 드론들을 활용해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그다음에 전라북도 거의 각 지역별 특성에 맞춰서 이 드론을 어떤 형태로든 지금 활용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분야들이 전부 다 이 기관들이 여러분들의 이 드론을 공부하는 그런 드론을 앞으로 이제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일자리나 아니면 사업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먹거리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각 기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